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황리에 자리해 주신 여러 내기비인 또 행사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전사회를 맡은 전국소상공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진행해지는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가 소상공인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경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활용되는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내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버팀목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위원장 오세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포럼 소상공인 미래 전략 포럼의 임원들 모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섬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하원협회 배정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팩산업연합회 이기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동차유리판매협동조합 이동희 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자동차 유리판매협동조합 명기범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자리 안 오셨네요. 네. 한국선물포장협회 황인자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님이 참석하셨다고 급히 좀 인사를 좀 드리라 그러시네요. 한국인터넷PC협동조합 남궁영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이사장님이시죠. 김기형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내일미용사회중앙회 강문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오개광고협회 중앙회 최영균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맞춤양보협회 배주식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인터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소개드린 이충환 회장님에 이어서 전국상인연합회 추기성 서울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 오고 계신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53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꺼번에 호명하겠습니다. 이상현, 심훈섭, 윤일영, 이두수, 오두수, 양정화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생활물류특배 서비스협회 오문우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 행정국장 이현서 행정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도시형 소공인연합회 종로의 회장이자 한국지원리산업단체 총연합회 오효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도시형 소상공인연합회 영등포지회장이자 서울소공인협회 한무영 회장님, 중구지회장님 구자옥 회장님, 예.
기금소협회 김종옥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메이크업 중앙에는 토론자 있습니다. 예. 이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소상공인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행사 내빈 여러분의 인사를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기 토론자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고 일단 오세희 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있으신 뒤에 발제자와 토론자를 일괄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 가면 회장이라고 지금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저보고 회장이라고 지금도. 또 그래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여기까지 오실 때는 하던 일을 적고 오신 건데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소상공인 미래전략 포럼의 회장님들, 임원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제를 이제 맡아주시고 오늘 토론해 주시는 이정희 교수님, 노민선 박사님, 이명록 교수님, 또 함께하신 토론자 모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디지털 문화가 되면서 고용 형태도 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이 근로자의 노무 관계에도 복잡해지고 또 직업도 많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군도. 그래서 우리가 꼭 법을 떠나서도 요즘 노동의 근로자들의 인권도 굉장히 권리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과거하고 달리 요즘은 또 얼마나 같이 함께하는 그 근로자의 소중함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이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과정되고 오늘 합리적인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수 침체 또 중동 사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시점은 우리 프리랜서가 많고 자유직업이 많은 업종들은 특히 오늘 더 대화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로 와보니까 저도 사업을 35년 했지만 또 근로자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사업장별로의 그런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거 목소리를 듣고 그런 사업장의 환경에 맞게 또 어떤 좀 적합하게 그런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저도 목소리를 많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세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님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이십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님, 이명록 한양대 겸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금지선 한국메이크업중앙회 회장이십니다.
신승연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정진욱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특별서비스협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준현 CJ 가맹전주연합회 사무부국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오셨습니다. 송윤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제 사진 촬영을 좀 먼저 해도 괜찮겠죠? 그것이 진짜 정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장 외면 노동정책, 소상공인 생존권이 무너진다. 네, 됐습니다. 일단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화이팅하며 화이팅 세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화이팅! 소상공인 미래 전략포럼 화이팅! 이어서 저 축사하는 순서를 두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님과 정경재 회장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장 이충환입니다. 먼저 오늘 그 노동에 관련한 이 토론회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님은 소상공인위원장답게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그리고 단체별로 다양한 의견들과 또 거기에 맞는 정책, 또 예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든든한 힘이 되고 또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많은 분들과 또 많은 단체들에서 오셨는데 노동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들이 얼마만큼 현실화되고 또 사용하신 분들이나 현장에서 노동하신 분들이라든지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좀 와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부터 5인 미만 근로자 노동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것들이 많지 않고 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사용자가 거꾸로 이 노동법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을 겪고 있어서 오늘 토론회가 잘 만들어져서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또 우리 사업하신 분들도 또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도 함께 공동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발제하신 분들도 차장 맡으신 우리 교수님들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미래전략포럼 회장이시자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이신 정경재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오 의원님 보면 가끔 오 회장님 하셔요. 예,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하실 때 부회장으로 보시던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회장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아차 의원님이시지 이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 의원회를 또 만들으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더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금 노동계에서 한 20명 이상이 국회의원으로 되셨는데 그 노동계 의원님들하고 혼자 그걸 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싸우고 힘을 쓰시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이시기 전에 제가 모시던 회장님으로 항상 생각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포럼에서도 굉장히 여러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회장님들을 모셔놓고서 자주 이렇게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든지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시는 의원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우리 좌장 이정희 의원님도, 이정희 교수님도 저하고는 한 10년 이상을 같이 이 포럼하면서 계속 그렇게 제가 또 모시고 이렇게 포럼 할 때마다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그 이정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렇게 뭐 대리운전서부터 지금 어디 한두 군데가 영업장이 한두 군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설계사서부터 뭐 미용실에 있는 그 단체 이렇게 미용실에 있는 그런 개인 사업자라든가 프리랜서들이라든가 또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라이더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그다음에 또 대리운전에서도 그런 개인 사업자들을 모두 다 이 저기 업주가 4대 보험 들어주고 직원으로 고용한다 그러면 그 대리운전이나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프리랜서들이 다 설 자리가 없어져요. 업주가 다 망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지 이게 노동자들이나 대리운전이나 프리랜서를 도와주는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이 오히려 다 망하게 하는 법이지.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런 걸 모두 알고 계시니까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오늘 아주 보람이 있고 아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정책 토론에서 우리가 많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 토론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경재 회장님의 그 결의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토론회 본격 토론회 자장이신 이정희 중앙대 교수님께 토론회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진행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중앙대 이정희입니다. 오늘 또 늘 제가 이제 국회에서 우리 오 의원님이 이런 주재하시는 이런 토론회에 와 보면은 일단 뭐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많은 성원이 있으시고 그만큼 이런 다루시는 이슈 하나하나가 그만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노동제도 문제는 이게 제가 2017년도에 중소기업 학회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최저임금 문제가 이제 그때 이슈화가 됐거든요. 근데 그 이슈화가 되니까 상당히 여러 이해관계가 미묘한 이해관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사용자와 노동자의 소위 임금 투쟁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은 관계가 별로 없었고 주로 대기업하고 노동자 노동단체 하는데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아주 하여튼 현안 이슈가 사실은 되기 시작했고 또 지금 또 근기법의 확대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아마 소상공인의 노동 관련된 이러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노동제도 변화에 따른 그 소상공인 영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두 분이 아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먼저 그 소상공인 노동 정책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노민선 박사님 먼저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명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발표가 발제자 10분으로 하시고요. 네. 제가 이게 사회를 맡다 보면은 제일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문제입니다. 다들 이제 바쁘신데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제 야박하게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노민선 박사님부터 그 시간에 맞추어서 두 분이 계속 발표를 하시고 종합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아까 이제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소상공인 분들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튼 뭐 그 부분은 연구자로서도 계속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웃는 얼굴인데 제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급등했을 때 소상공인 업계하고 중소기업 업계에서 요청을 하셔서 칼럼을 썼어요. 근데 칼럼을 썼는데 제 사진이 웃는 얼굴이어가지고 댓글에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 그래서 혼났던 기억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좀 표정이 원래 이래서 좀 웃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충분히 생각은 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 노동정책 이슈와 과제로 9페이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환경인데요. 소상공인 개수가 790만 7천 개 정도고요. 종사자 수는 1,090만 명, 그리고 매출액이 약 1,278조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 비중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체감 경기는 작년에 좀 증가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개선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업 현황입니다. 창업자 수가 2025년에 113만 6천 개입니다. 창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임대사업자가 이제 2020년, 21년 많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폐업자 수가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100만 개 정도가 돼서 창업자 대비 폐업자 비중이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소멸주의 단계에서 소멸 위험 단계로 가고 있다. 비수도권.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는 지표로 항상 보는 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인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방에서 최근 들어서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아마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슈를 가져온 거는 5인 미만, 그러니까 4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하는 이슈, 그다음에 아마 이제 3월 31일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아마 심의가 될 예정인데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두 이슈는 여기 계신 오세희 의원님께서 계속 악정고도 해주셨던 주제고 소상공인 입장을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해 주셨던 주제입니다. 4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그냥 편하게 기업을 하겠습니다. 5인 이상 기업에 전면 적용이 돼 있고 4인 이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면적으로 어디까지일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주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연장근로라든지 이렇게 하면 가산임금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돈이 드는 부분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라든지 가산임금에 돈 드는 부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적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 그다음에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결정이 된 상태고요. 14페이지 원래 제가 PPT로 만들다가 한글로 하게 된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4인 이하 중에서 혼자 이제 하는 1인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치면 주로 종업원 수 2명에서 4명 사이, 소상공인은 기업이냐 사업이냐 이런 거는 큰 상황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물론
개념적으로는 기업체는 사업체들의 합이다. 한 개 기업은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주로 한 개 사업자인데 기업 수가 약 2인에서 4인이 128.6만 개, 종사자 수가 328만 명 정도, 매출액이 한 645조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주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의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졸리는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졸리시더라도 잘 들어주셔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부터 이제 등원된 22대 국회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 법률이 5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대부분 전면 적용을 하고 일부 예외적인 부분을 두는 경우도 있고 단계적 적용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필요한 비용, 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정부 입장에 대해서 17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병행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의견 표명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5인 미만 관련해서 노동자들 노동관계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침을 발표를 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단계적 확대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했고 조항이나 시기 등을 논의는 하지만 공감대하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고용노동부 또한 적용 확대 범위나 방법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방안 관련된 법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로 영향 관련해서 분석을 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했을 때 소상공인분들이 이걸 지키지 못했을 때 추가 벌칙이 있습니다. 형사벌인 이제 벌금이라든지 징역 관련된 부분이 있고 행정벌인 과태료 관련된 게 각각 20개, 5개에서 25개가 이제 적용이 추가가 되고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오세희 의원님께서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연구했던 게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 좀 어려운가에 대해서 조금 여쭙습니다. 그래서 적용 확대가 가능한 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규정이나 기능 습득자 보호 관련된 규정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그건 적용이 가능하겠다 현장에서 했고 적용 확대 불가능에 대해서 응답 비중이 높은 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 공휴일 유급 보장 부분, 가산임금 지급 부분에서는 적용 불가능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 비용이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보고 영향 지속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아마 단계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돈이 조금 많이 들고 경영 여력상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진 방안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연구자 입장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보다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좀 지혜롭게 헤아렸으면 좋겠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지금 5인 미만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1인 이상 적용되고 있고 다만 또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적용을 추진한다면 단계적으로 적용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다. 이게 어느 주기로 가야 된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추가 비용이 없고 규범적인 부분은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의 인식 개선,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일부 발생한다면 수용 가능한 제도를 위주로 해서 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확충,
비용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충분한 비용 지원과 일정 기간의 적응 기간이 필수적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이따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소통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슈입니다. 최저임금 이슈는 매년 굉장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첨예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최저임금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임금의 최적 수준이 아니라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헌법상 규정이고 헌법상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그런 이제 헌법이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했고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돼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근로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현재 1인 이상 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5분으로 준비했다가 10분이어서 좀 말이 빨라지네요. 적용 제외는 가사 사용인이 적용이 제외되고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선원, 장애인, 물론 장애인은 좀 조건이 있지만 이분들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산입 범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법정 유급주휴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희 의원님께서도 많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노력해 주셨던 주제로 알고 있고요. 이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3개월간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방법은 아마 3월 말에 심의를 요청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고요. 주로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중순 내외에 결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단위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와 월 단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202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이고요. 월급을 하면 215만 7천 원이 됩니다. 시간당 인상폭은 2018년도가 역대 최대이고 21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상액으로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습니다. 인상률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높고 이재명 정부가 가장 낮고요. 이재명 정부는 작년에 일단 한 번 했으니까 올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2.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 6.1만 원이 상향 조정됐고요.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노사공이 이제 27명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고 저도 2019년부터 24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김을 발휘한 적은 없습니다. 공익위원들끼리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하면서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소상공인의 입장을 조금 계속 헤아려 줄 거를 공익위원들에게 철저하게 어필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 차이가 확연합니다.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지만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고 폐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유가, 고환율, 고운임 이런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아마 유가라든지 환율 이슈가 나오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직격탄을 맞는 걸 많이 봐서 저도 연구자로서 긴장하면서 접근합니다. 또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근 3년간 3% 미만의 낮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경기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지금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건 다른 이슈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생계비의 급격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노동계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에서 주로 제시하는 이슈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국민 파급력이 높은 업종이라든지 소상공인의 비중 높은 업종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주휴수당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고 또 15시간 미만 쪼개기 아르바이트 등 부작용 발생이 있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공의견을 했던 입장에서 이건 근로기준법 나온 규정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공의기관들이 반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노동계 이슈에 대해서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배달 플랫폼이나 대리운전기사, 방문 점검원 등에 대해서 좀 더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근로기준법상 아직 근로자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소상공인 업계에서 굉장히 저도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고 요청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근로자 추정제가 어떻게 입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좀 발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상 발표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민선 박사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명로 교수님의 두 번째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노동제도 중에서 일하는 사람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이제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제 고용상 지위, 즉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법안 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괴롭힘 금지, 그다음에 산업안전, 건강보호, 그다음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때 이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상 지위, 그다음에 계약 형식 이런 거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이제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이런 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근로자 추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현재 노동법,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제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만 각종 노동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단 근로자로 추정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보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로 현재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특고나 노무 제공자가 본인이 이제 나는 근로자다라는 걸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서 이제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사용자나 노무 제공을 수령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쪽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근로자 추정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일단 추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반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이 되면 이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차휴가 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고, 또 사대보험료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근로자 추정제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노동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확실히 갖춰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현장에서 그 듣거나 이런 분들하고 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금비 증가. 이거는 사람의 이제 분석 시나리오에서 조금 다른데 20%에서 40%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원이라든지 외식업, 그다음에 미용, 세탁, 이런 업종 등에서 임금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이제 지금 이런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가짜 3.3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속하고 맞물리게 되면은 소급해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개념에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이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사업자라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뭐 쿠팡이츠 이런 대규모 사업자를 사업자로 통상 이제 생각하는데 현재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서는 그 대규모 기업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노무를 수령하는 입장에 있으면은 사업자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담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경영 유연성이 상실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이제 매출이 줄어들거나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정전처럼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노민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은 더 큰 어떤 비용 부담이라든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도 문제지만 그분들하고 계약 관계를 맺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리랜서나 특고들도 결국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분들도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보호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최저임금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을과 을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러니까 특고나 프리랜서도 을이고 그 노무를 수령하는 소상공인도 을이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을과 을의 갈등을 초래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효성이 낮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방안이 있을 수 있냐,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공제제도를 지금 현행 법령에도 일하는 사람 법에도 나와 있지만 공제제도를 좀 잘 만들어서 보호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뭐 이제 특고나 프리랜서들도 노란 우산 공제제도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그 폐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보호하는 노란 우산 공제제도가 있는데, 특고나 프리랜서 중에 가입한 분들이 0.6%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무등록 소상공인이 돼서 공제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60세까지 이제 기다리거나 뭐 사망을 해야만 공제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공제제도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세제도를 좀 활용하자. 지금 우리나라에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계층이 낮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프리랜서, 특고, 뭐 사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 근로장려금 제도를 좀 확충을 해서 그러면은 굳이 뭐 근로자로 추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로자가 아닌 신분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지금도 굉장히 예산이 이제 많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릴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기본소득이니 뭐 안심소득이니 이런 사회복지제도도 지금 확충하고 마련되어 가고 있으니 이런 그 저소득 그 특고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규모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혁신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그렇게 대규모 사업자가 된 것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혁신 노력도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또 그 지불 능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알고리즘 공시 의무를 둔다든지 뭐 최저 수수료를 구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 생명권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특고나 그 프리랜서들도 산업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생명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에 있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노동제도의 특히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근기법 확대 적용 문제 이게 이제 노동 특히 이제 소상공인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소상공인 뭐 제도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제도가 소상공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 또 대안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그 토론 순서는 아까 이제 우리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는 다 하셨으니까 제가 별도 소개는 드리지 않고 순서는 거기 우리 책자에 나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수 이사장님, 금지선 회장님, 그다음에 신승연 의장님, 정진욱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이진현 사무부국장님 요 순서로 듣고요. 마지막으로 송윤아 과장님께서 우리 좀 정리를 하시고 제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5분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전달받은 거라서 일단 5분 정도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나중에 좀 남고 꼭 못된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추가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플로어에서 많은 우리 단체장님들도 오시고 관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혹시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 플로어에서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장수 이사장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카페사장 협동조합 이사장 고장수입니다. 저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26년 대한민국 카페 업종의 노동 환경은 상당한 경영상 압박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만원 시대의 안착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카페 사장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밑에 노동제도의 변화를 요약한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 업종은 최근 몇 년간 프랜차이즈의 급격한 확산과 배달 플랫폼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 파트타임 중심의 고용과 강도 높은 감정노동이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 구조의 악화입니다.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기에 순이익이 직접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형태의 변화입니다. 주유 수당의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25년 조사에 따르면 카페 음식점 종사자의 약 76%가
주당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와 임대료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사장이 직접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며 인건비를 절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 리스크 증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될 경우 해고 제한이나 휴게 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노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항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카페업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근로 환경이 불안정하며 최근에는 배달 주문 대응과 감정 노동이 결합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모두 높아진 상태입니다. 26년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올바른 노동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동일한 임금 지불 능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임대료 및 물가가 다른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임금 체계의 도입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주휴수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위 쪼개기 계약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통합하여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복잡성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거나 아예 폐지 후 기본시급을 조정하는 방식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노동자를 여러 명으로 나누어 쓰는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단계적 접근입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수당을 발생시킵니다. 법 적용 범위는 넓히되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일정 부분 정부가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상생형 모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노동법을 지키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상공인 전담 노무 컨설팅을 국가 차원에서 상시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처럼 손님이 몰리는 시간과 한가한 시간이 뚜렷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하여 바쁜 시기에는 더 일하고 한가할 때는 휴식을 보장하는 형태의 합의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 의무 휴식 시간이 현장에서 유령 시간이 되지 않도록 실제 업무 특성에 맞는 휴게 방식을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제도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사업주의 지속 가능성이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에게 법적 잣대만 들이대면 범법자를 양산하거나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일자리 소멸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보조금을 늘리거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나누는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만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노동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장수 이사장님, 전국 카페를 또 대표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제도에 적용이 있었어요. 어떤 그 카페 점주님들의 애로사항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여러 가지 보완책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금지선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메이커 미용사 회장 금지선입니다. 저희가 이번 일하는 사람 기준법에 대해서 기본법에 대해서 발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요. 저희 단체에서는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중간 정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에 대한 어떤 메이크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근무 형태나 계약 형태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지금 1명 내지 2명의 사업장 그리고 아무도 없는 나홀로 사업장이 75%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정말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시간제가 33.7%이고요. 또 전일 플러스 시간제에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업주가 30.1%가 됩니다. 그래서 63.8%에 해당하는 업주들이 사업장에서 시간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에 지금 저희가 설문제에 참여한 사업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업장을 유지한 기간을 보면요. 7년 이상이라고 보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운영을 좀 잘해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업장의 퍼센테이지는 43.2%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실태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1년에서 3년 미만은 두 번째로 25%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주를 저희 업종을 봤을 때는 시간제가 그리고 일부분 전일제가 조금 혼합된 형태가 저희 메이크업 업종의 사업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어떤 오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저희가 이번 법안이 업종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저희 업종의 특성은 행사나 어떤 기본적인 행사나 그 아티스트들 프리랜서의 어떤 스텝이나 그리고 외부 강사, 팀 단위도 있고요. 용역 형태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우리 일용직이나 이런 행사에 맞춰져서 그 완료가 돼가지고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형식이 바로 저희가 요게 근로자라고 다 추정이 되는 입법과 같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이 관행에서 저희 입장에서 분쟁이 시작될 부분이 명확하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일정 변경이나 당장 인력 재조정을 하는 부분에서도요. 부당한 계약 변경으로 인한 해지 사회 분쟁이 이어지면은 저희가 법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소상공인이 사실은 부담하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하나 근로자로 추정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근로자 추정을 했을 때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당일날 오는 일용직이라고 할지 당일날 오는 알바 또는 프리랜서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구두상의 어떤 예약표나 스케줄표 그다음에 일정표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협약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업무지수로 오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프리랜서임을 증명하기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패키지 입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같이 함께 됐을 때 근로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다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추정제는 모든 권리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당연히 고용 축소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80.5%가 현장의 지금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법안이 진행이 됐을 때에는 저희는 고용 축소와 일자리 감소라는 거는 당연한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메이크업 업종은요, 제2의 경단녀들이 제2의 직업을 갖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되면서 미용이 가장 허들이 낮은 직종입니다. 그래서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사실은 알바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찾고 있는 자리가 취업의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청소년들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많이 진영을 하려고 지금 대학교나 학원들이 정말 과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제2의 꿈을 꾸는 그런 아티스트들에게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법이 발의원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의 K뷰티를 저희가 꿈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저희가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업종상 프리랜서가 더 많이 증가가 돼서 제도권 밖에서 일하고 있는 업종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이크업
미용사회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셨네요. 하시고 아직 뭐 최종적인 아니지만은 일종의 중간 쪽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그 현재 지금 현황 중심을 조사한 현황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뭐 결국에는 이런 제도가 강화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런 이게 창업의 어떤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어서 우리 신승연 회장님, 예, 대리점 대리운전, 예, 우선 이런 자리를 어려운 시기에 마련해 주시는 오세훈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는 오늘 대리운전 업계의 선례를 들어서 이 법의 어떤 불합리성과 이 법이 향후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직까지 좀 대답이 좀 미흡하다,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세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에서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노무 제공자로 칭하고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권리와 보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성희롱, 성차별 그리고 뭐 퇴직금 등등등 이거 3.3% 내는 사업자들도 다 줘야 됩니다. 3.3% 낸다고 해서 안 주면 벌금 맞아요, 벌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는 법을 왜 똑같이 개인 간의 상거래예요. 3.3%라는 거는. 이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기존의 근로기준법도 있고 근데 이걸 왜 똑같이 여기다 넣는지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는 답변을 안 주셨고요. 또 하나 이 법의 3조에 보시면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법들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이 말은 즉슨 모든 법은 이 법에 맞춰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도 대답을 안 주셨고요. 또 하나 제가 하나 물어본 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의 경우 주말에 일을 합니다. 주말에 일을 할 경우 주말에는 200%예요. 200%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그리고 야간에는 150%를 더 줘야 됩니다. 음식점들이. 물론 대리운전 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가령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고소했을 경우에 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상위법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한 것을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뭐 1조에도 노무 제공자 정의가 있지만은 거기에 더 추가해서 내용에 보시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12조 2항에 보시면요. 이건 아예 알선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것과 제3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제3자가 돈을 지급하는 행위조차도 그거를 하는 사람은 사업자로 본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저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대리운전 기사 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보험, 고용 산재보험인데 이거를 이제 870만 원 확대 적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현재 이거를 저희가 3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납부한 보험료 대비 향후 실제 혜택을 받을 걸 기대하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현재 고용산재보험 제도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실질적 혜택입니까? 아니면 단순 비용입니까?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들은 90% 가까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가 대리운전의 다양한 형태, 알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대리운전 사업자의 약 80% 이상이 투잡 엔잡러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의 문제인 거고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가입하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강제로 가입하냐는 그 가입 선택권을 좀 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54페이지 보시면 최근 대리운전 업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가 엄청나게 많죠.
최근 대리운전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 자,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차피 뭐 소상공인 전향 정책하여 토론회이기 때문에 현재 대리운전 현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리운전 산재보험 가입자는 28만 6천 명, 고용보험 가입자는 8만 5,600명. 이것이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시장에는 투잡, 엔잡러가 많다는 것이죠. 연간 고용산재보험 징수액은 330억입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는 실수령자는 고용보험 230여 명, 연간. 산재보험 1,100여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징수는 있지만 혜택이 없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다음 그래프는 고용상제 정상 방법의 오류를 나타냅니다. 대기업은 일반 노무자로 분류하여 80만 원 미만은 고용보험료 징수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은 단기 노무자로 분류하여 80만 원 미만과 관계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들과 중소사업자들이 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니 티맥과 같이 고용보험료 징수액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똑같은 대리운전 회사지만 징수 방법을 달리 적용하여 오히려 대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덜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법이 나오면은 폐업이 속출할 거라 예상을 하신다. 저희는 고용산재 이후 이미 3,000여 개 달하는 대리운전 업계가 약 600여의 콜센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어떤 회사는 폐업하고 어떤 회사는 사업자가 부담이 되어 스스로 주민등록 발행분, 즉 3.3% 프리랜서로 전략하여 고용노동부에 보시면 사업장 단위 관리 기여가 사업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 번호 발행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 오히려 프리에서 전략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제도 자체는 보완은커녕 이러한 불안정한 제도를 가지고 870만 사람들한테 확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입니다. 자, 현재 노무 제공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단 노무 제공자들은 실수령액 감소, 일자리 축소 가능성, 유연성 상실, 과잉 규제, 사회제도, 보험제도 역효과 등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고 일단은 저는 뭐 결론 말씀드리면은 두 법안은 결합될 경우 광범위한 근로자성 인정 구조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소상공인, 소비자, 근로자 순으로 연쇄적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즉 짜장면 한 그릇 값이 8,000원에서 2만 원 될 시대가 올 거고요. 그 2만 원을 먹어야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 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리운전 지금 총연합회는 대리운전 사업자의 모임이죠. 네. 사업자의 모임인데 한 3,000여 개가 지금 이제 6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600여 개로 줄었다. 예. 일단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다가 과장님께서 나중에 전체 답변하실 때 그때 좀 답변을 포함해서 심지어 고용노동부 저희가 이게 24년까지는 정부에서 그래도 50% 30% 감면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시행이 3년이 됐는데. 근데 올해가 3월 달에 다 사람들이 결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25년을 결산을 딱 해보니 어떤 회사는 고용상제 징수 금액이 8천만 원이야. 근데 회사는 마이너스 2천이에요. 회사는 마이너스인데 고용산재는 돈을 내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네, 이 업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국 생활 물류 택배 서비스 협회네 그죠? 거기에 사무국장님, 네, 해주시죠.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보호와 생존의 기로에 선 택배 산업이라는 주제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택배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보호 방식이 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면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비용 부담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택배 산업 운영 구조의 특수성과 오분류의 위험입니다. 택배 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집화, 배송, 분류, 상하차, 간선 운송, 터미널 운영, 고객 대응, 정산 업무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부분의 인력 구조가 바뀌면 그 영향은 기사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전체 물류망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택배 산업은 오랜 기간 위스탁 구조와 자영업적 운영 방식 위에 형성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택배 기사는 개인 사업자 지위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 전체를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는 방식은 산업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 구조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순한 법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는 곧바로 비용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면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 퇴직급여 충당, 유급 휴가 비용, 노무관리 비용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는 주 5일제와 휴무제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면 추가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명의 기사가 주 6일 체제로 운영되는 대리점을 가정하면 이를 주 5일제로 전환할 경우 단순히 20명으로는 기존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백업 기사와 추가 보안 인력을 포함하면 총 28명 정도의 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약 40% 정도의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영세 대리점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택배비 인상 압력과 산업 전반의 연쇄 효과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을 원청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대리점과 화주, 소상공인 판매자,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무료 배송 축소, 배송비 인상, 지방 저밀도 지역 서비스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택배업계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 물류비와 소상공인 경영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 중에 안정적인 운영 체계 유지를 위한 택배비 인상분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적정 인상액으로는 박스당 1,065원이고요. 최소 인상 수준은 박스당 866원, 그리고 인력 수급과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한 최상 수준은 최소 1,352원입니다. 이처럼 실제 인상분은 월 처리 물량과 권역별 인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적 쟁점입니다. 입증 책임 전환과 분쟁 구조의 변화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계약 종료 시점마다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 대리점주는 수년간의 계약 관계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자율성의 정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나아가 노동관계법령상 의무 위반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사업주는 상시적인 법적 불안 속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 협회에서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첫째, 택배 산업에 대한 업종별 실증, 역량 평가를 선행해야 합니다. 둘째, 원청과 대리점, 기사 사이의 비용 부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의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일률적 전면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 보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세 대리점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의 방식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택배 산업은 이미 고물가, 유가 상승, 인력 수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조사와 비용 대책 없이 강한 제도를 일률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부담은 현장과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먼저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국회와 정부가 택배 산업의 구조적 특수성과 현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호와 지속 가능성이 함께 갈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택배 산업에 대한 특성도 말씀 잘해 주셨고 또 애로사항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정책 재원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준현 우리 CU 가맹점주연합회 사무부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참석을 하는 분들 몇 명을 봤을 때 저희 단체, 우리 단체 회장님께서 참석해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 마주하는 우리 개인 사업자이신 배송 기사님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본사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점포에 물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점주들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 회장님하고 임원분들이 그 파업을 하고 계시는 배송 기사님들 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대화하고 호소드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오늘 오전에 방문을 하셨고 결국 정문을 봉쇄하고 정겨하고 계시던 기사님들이 대화 호소에 응해서 여기 토론에 참석하기 직전에 정문의 봉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회장님, 김미연 회장님 일어서서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인사만 꾸벅 해주십시오. 예. 상황이라는 점 양해 말씀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CU 가맹점주 연합회에 있는 점주가 오늘 여기 토론에 참석하게 된 초청된 이유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점포가 한 37만 개 되는데 그중에 편의점 점포 수가 한 1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포 수가 한 5만 6천 개 됩니다. 그러니까 15% 되고 이 중에서 CU 점포가 18,7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5% 되는 겁니다. 즉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점포 중에서 단일 업종으로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게 CU이고 저희 연합회가 그 CU 점주님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건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고 특히 지금 오늘 뜻하지 않게 같은 약자의 법이라 생각하고 내심 지지했던 노란우산법이 저희들의 생존을과 좀 이렇게 직결된 어떤 문제로 대두된 게 되게 지금 당황스럽고 그리고 13년 만에 이루어진 그 교섭권이 부여된 가맹사업법이 저희들이 현재 이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회 교섭단체도 20석 6.7%면 되고 대통령 선거도 15% 득표하면 선거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데 저희 교섭권을 얻으려면 지금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게 50%입니다. 그럼 18,700개 점포 중에서 한 9,000개 이상 점포가 회원으로 가입해야 교섭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해결하기 위한 게 저희들의 큰 이슈입니다. 배경은 이미 앞에서 토론하시고 발제해 주신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럼 저희가 드리는 문제 제기는 과연 오늘 노란우산법을 통해서 노란우산법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이신 배송기사님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투쟁을 하시는데 다른 제3자인 점주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아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이 과연 맞는가? 즉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소상공인의 권익을 축소하는 현실로 가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살펴볼 것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편의점주로 얘기를 하면 이들이 과연 근로자의 몫을 이익을 뺏어가고 있느냐, 침해를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점주들이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점주들이
편의점 점주들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나누지 않는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하겠다고 전화를 하시면 본사에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창업비 한 6천, 8천 들고 본부임차 조건으로 한 점주님이 10시간 근무하시면 임대료 빼고 한 달에 통장에 한 800만 원 정도 정산금이 들어옵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단 그 800만 원에서 인건비 내시고 전기료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시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점주이익은 한 300만 원 정도 되실 겁니다. 예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출은 최소화돼야 되고 매출은 최대가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엄격한 사항은 점주가 7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일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일하면 이 정도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를 보시면 뭐 만 얼마 이런 거 다 빼고 하더라도 전기요금하고 다 합치면 주유수당 관리비하고 다 하면 한 6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점주가 좀 쉬겠다고 주말을 쉬면 한 80만 원 정도 추가 인건비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점주 이익은 실제로는 150만 원 정도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근무하면 230만 원 가져가는 점주가 근로자에게 더 주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본인이 근무시간 연장하든가 가족이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한가? 공정한가 하는 의문을 계속 점주들은 갖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야간 어제 16시간 보고 한숨도 안 자고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끝나고 가서 다시 또 야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5060, 제가 73년 소띠니까 중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들을 만나뵈면서 친노동, 친노조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분들이 고등학교 때 해직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 때는 진짜 노동자 노래 부르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우리 노조 아저씨들하고 같이 연대했었고 그런 민주화 과정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노무현 대통령 희망 대지 저금통 보내면서 같이 지금까지 저는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사람입니다. 경제성장과 IMF를 거쳤지만 그때는 직장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망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진보적인 5060 세대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현재 자영업자 최대 이슈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존입니다. 주유수당 주기 위해서 그럼 다른 근로자의 그 주말 여유를 주기 위해서 점주들은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란봉투법 저는 그 조선소 노동자분이 철창에 들어가서 용접해서 가두고 스스로 가두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우리 옆집 해장국집 사장님이 매출이 어떠세요? 그러면 어렵지 이게 다 노란봉투법 때문이야.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식당 매출이 안 나오는 게 노란봉투법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용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데 한 대목을 보면 그 창문 없는 창살에 들어오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여름에 내 옆에 있는 동료의 그 뜨거운 체온이 더 증오스럽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얼굴 마주대야 되는 배송기사님과 저희들이 척을 지고 을과 을이 서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묻고 싶고 이러한 것들 주유수당이라든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라든지 신념과 가치를 공유했던 이런 정책들의 정당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5060의 소상공인 지지는 어떨까? 미워할 이유가 계속 쌓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결국은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자 권익을 향상을 위해서 또 다른 약자의 권익을 축소하는 게 정의롭고 공정한가를 여쭙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대립이나 어떤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상생이나 공존을 원하는데 이것을 풀려면 바로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세희 의원님께 응원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CU 가맹 우리 점주님들의 현황을 지금 이제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점주님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까 제가 800만 원 정도 정상금을 받을 거예요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가맹사업 GS CEO7에 전화하셔서 창업 상담 받아보시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평균입니다. 물론 최소 비용, 최소 지출, 최대 매출 올렸을 텐데, 근데 편의점 업계의 평균 매출이 중위값이 어디 있냐면 60에서 70 구간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국 편의점 점주의 60에서 70%는 평균이 되지 못하는 매출과 이익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가져가는 이익이 겨우 우리 5인 가족이 먹고 사는 정도인데, 그럼 평균도 안 되는, 제가 평균 구간에 있는 점주인데 평균도 안 되는 점주들은 어떤 상황일지는 여러분께서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실 뭐 한동안 저도 예전에 우리 편의점 사실은 2010년대에 가장 대기업 소상공인 간의 갈등 문제 중에 하나가 편의점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많은 편의점 분들이 또 그때 뭐 분신 자살이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사회적 주목을 받다가 이제 뭐 그때는 아무래도 본사와의 관계, 계약 관계라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컸었는데 지금의 현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좀 좀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섯 분이 일단은 말씀을 들었고, 마지막 우리 송윤아 과장님께서 아까 뭐 질문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해서 좀 답변 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등등을 담당하는 송윤아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그 노동관계법을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책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목소리도 좌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뭐 노사 모두 굉장히 강한 이제 목소리들 많이 듣고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서도 많이 협의도 했었는데, 오늘 자리는 정말 저는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 이 분들을 가장 많이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노사 단체와 정책 협의를 할 때 주요 사용자 단체는 경총과 대한상의를 주요 항상 파트너로서 하다가 이제 최저임금의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장 그 노동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경총이나 상의보다도 소상공인 연합회나 아니면 중기중앙회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외부에서도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의견을 좀 들어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있을 테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자들, 특히 조직 노동자들보다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다양한 공약과 국정 과제로서 오늘 발제하시고 말씀 주셨던 그 정책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아까 노민선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한 30년 넘은 논쟁이 있는 과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추진할 때도 당연히 이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이분들이 실제 그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적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듣고 공식적인 틀을 마련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CU도 여기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야간 근로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럼 이럴 경우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처럼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정부가 아니면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당연히 없는 사항이고 이것들은 소상공인 연합회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주재해 주신 우리 오세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뭔가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조 조직률 그리고 교섭력을 강화해서 본인들 그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조금 더 교섭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처럼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다양한 이제 노동 정책이나 아니면 중소 벤처 기업부에서 하는 이런 다양한 그 정책에 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노민선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추천하시는 그 회장님께서 저희 그 사용자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계시고 이제 심의가 시작되면은 이제 뭐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인상률 관련 논의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충분히 의견을 내주시고 다만 그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은 노사 공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문제를 제기하시고 소상공인연합회나 중기중앙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서 뭐 보통 합의 처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런 틀이 공식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이제 김태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형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그런 노무 제공자들이 내가 민사상 소송에서 근로자로 추정을 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이제 김주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오전에도 소상공인 일부 직종분들과 배웠지만 이 법과 관련된 오해와 우려들이 상당히 이제 크다라는 거를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소급적으로 그동안 이제 노사가 그 자발적인 그런 이해 관계가 합치돼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뭐 계약 관계의 전반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그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법적인 조금 더 명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수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하고 어떤 자리를 가봤어도 사실 노동부가 저 혼자인 이런 곳은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과에서 이제 부처 내에서 얘기한 건 저희 이제 추정제 관련해서 소상공인 분들의 워낙 많은 우려를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듣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라는 아주 큰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당연히 정책 그 당사자인 소상공인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논의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아까 제가 뭐 노동자들의 교섭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도 그때 이제 그 틀에서 논의를 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아니면 뭐 적용이 힘들다는 뭐 내용들에 대한 그런 논거들을 준비해서 같이 공식적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자주 만들고 또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참 우리 신 의장님이 아까 몇 가지 뭐 질문 드린 게 있었는데, 예, 네. 현재 법을 좀 수정해서 5인 미만 적용 제외라든지 아니면은 근로자들이 3.3% 사업 유형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고용 산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그리고 현재 이 법이 제일 무서운 게 이 법으로 인해서 모든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법이 그런 것을 삭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개정이 좀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의 그 논의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의원님한테 그 말씀하세요. 우려 사항을 전 그 우려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은 오전에 조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또 자리를 마련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으셨으니까 정부가 이 법을 뭐 정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을 이제 결국에 이제 입법 쪽에서 이제 결국에는 수정이 되든 어떻게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아마 의견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잖아요. 듣는 자리였고 이렇게 해서 잘 좀 전달돼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제도 변화라는 것은 그 사업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소기업의 문제였더라면 지금은 점점 갈수록 이게 약자와 약자 간의 관계도 또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헤아릴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의견 주시고 근데 혹시 시간이 사실은 좀 지났는데 한 분 정도만 그 플로우에서 한번 우리 팩카페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 정책이 뭐 외국 OECD하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경제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의 대기업 단위 비중이 58%입니다. 그 유럽은 40에서 45%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의 경제 구조는 80%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그서 종사하고 있고 또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하에서 모든 정책을 해야지 정책이 현실에 수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KDI에서 그 15시간 이상 그 근로시간을 추가할 때 최대 시간당 임금이 40%까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 추정제도 비슷하게 인건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 적어도 100만 개 이상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 그 알바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엄청 나빠지고 또 그 물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말도 못하고 올라갈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자재 수급에 따라 또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인건비 한번 올라가면은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지금 또 취업도 어렵잖아요. 알바 자리가 지금 한 해 별따기라 그러고 또 청년 취업생 인기 58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현실을 좀 반영해서 정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아까 말씀 나눴던 부분하고 좀 플러스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으로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이제 시간이 원래 계획당보다 좀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이 오늘 모임을 또 만들어 주셨고 늘 이렇게 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시는 오세희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신 거와 또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랜 시간 이렇게 자리에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에 와 보니까 우리 지금 송윤아 근로기준 정책과장님 이게 어려운 자리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인의 의견 가지고 수렴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거 몰라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조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의견들이 이제 1차적인 거고 저도 사례를 많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팀이 있어요. 영화팀이면 다 프리랜서를 묶어서 한 3, 4개월 촬영하잖아요. 그분들은 밤새고 일하고 하는데 그 15시간이 뭐예요? 그럼 한 3개월 끝나고 근데 그분들이 영구히 해고를 못하냐 이런 걸 또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인 미만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제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거 국회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좀씩 소통을 하고
또 역시 여기 의원님들도 그 노조에 계셨지만 국회 들어오면 또 입장이 달라지세요. 지역구 가보면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법안은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뛰어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5월에 시작되죠? 5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저임금 위원도 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내년도에 위원회가 임기가 초가 끝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좀 돼야 된다. 지금 현재 무역협회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어서 소상공연합회는 그 몫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되고 중소기업, 여성경제협회, 소상공연합회, 전통시장 이런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목소리가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업에서 몫으로 과거에 80년대에 했던 88년도에 했던 거를 그 몫으로 받아갖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경총이 있는데 경총은 그 위원회가 있어서 재원이 있어서 연구 용역을 많이 해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핸들링 해준다 생각하고 하는데 두 분 해가지고 9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중소기업 중앙에서 4명.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게 좀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과연 한번 우리 그 과장님은 그 몫은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견을 내긴 내겠지만 9명 9인 중에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총에 2명 주더라도 7명 정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무역협회하고 대한상공회에서 몫으로 우리가 거기다 넣어가지고 양해구하고 데리고 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거 하고 뭐 업종들이 좀 다양하고 청년 취업숨이 많잖아요. 지금 40만? 예, 그죠? 청년 취업숨 이게 많아서 중소벤처부에서도 창업 프로그램을 수백억씩 하거든요. 창업을 하게끔 스타트업 창업하고 이 부분에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업종이 그래도 고용률이 좀 있고 단기 고용이 좀 있는 건데 대기업만 다 못 가니까 그걸 어떻게 없앨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보완하고 정부가 그 근로자도 솔직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도 많이 들고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아주 열악한 데서 근무한 단기 근로자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근로장려 기금 같은 걸 좀 보완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기업에 준다든지 아니 채용하면 얼마를 준다든지 4대 보험을 좀 보완해 준다. 이런 게 정부에서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걸 다 여기 그 영세 자영업자들 몫으로 놔둬 버리면 고용이 끊기거든요. 절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답으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좀 그 영세한데 근로자는 좀 있어야 된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이걸 다 몫으로 그냥 채용하는 사람한테 법으로 잣대로 하면은 채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의견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김주영 의원님이나 다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금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 자영업자들 근무하는 곳에는 좀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했을 때 그런 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오늘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정희 교수님과 노민선 박사님 또 이명로 우리 교수님 중소기업 중앙에 있다가 하셨죠? 예.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또 이런 걸 좀 또 자장 역할 맡아주고 발제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다음에는 좀 분류별로도 좀 해보고 우리 민주당이 그냥 뭐 무조건 근로자적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얘기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자리 우리 송윤아 과장님 쓰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